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경영 콘서트 사회를 맡은 저는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임진년 새해 인사 제가 엊그저께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연말이 됐습니다. 벌써 한 해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다사다난했던 흥룡의 해 잘 마감하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검은 뱀의 해라고 합니다. 계사년 또 잘 계획하시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세계 미래 포럼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월간 미래와 세상이 창간한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를 선도하기 위하여 이 세계 미래 포럼이 준비한 월간지입니다. 내년 1월부터 창간호가 나올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 콘서트 제4기 모집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7기입니다. 제7기 미래경영 CEO 과정이 2013년 2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16조 과정으로 개설됩니다. 우리 사회를 리드해 나갈 기업과 공공기관의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하겠고요. 각 분야의 미래 트렌드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겠고, 또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을 통해서 남보다 앞서서 미래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바라겠고요. 주변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세계미래포럼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주니어 앙트러프러너십을 개최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미래 CEO가 되기 위한 리더십과 또 협동력,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교육인데요. 2013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무주 리조트에서 진행되고, 모든 경비는 무료입니다. 겨울방학 시즌이니까 많이 또 주변에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역은 이번에는 충청과 전라권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또 참가 신청 및 문의사항은 사무국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 계사년 첫 등반은 광주 무등산으로 가게 된다는 미래로 산악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조기 마감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미리미리 또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로 산악회 산행은 내년부터는 조금 바뀝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로 변경되오니 일정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생각 여행 시간입니다. 영화 로마 휴일을 통해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오드리 헵번, 정말 빼어난 미모만큼이다 또 마음씨도 아주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오늘은 나눔의 삶을 실천한 오드리 헵번이라는 이야기로 동영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짧은 동영상이었지만 아주 많은 것을 남겨준 오드리 헵번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 산책 시간입니다. 이 시대 진정한 미래학자시죠. 김중태 IT 문화원 원장님께서 기술과 욕망 변화의 속도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중태 원장님. 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3번은 기술에 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뉴 바벨탑 시대라든지 공유 얘기 드리는데요. 연말이기 때문에 최근 1년을 돌아보면서 그 경영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T 기술에서 가장 그 사람들이 놓치는 게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97년 시티폰 화면인데요. 그 얘기는 97년에 016, 018, 019 휴대폰을 안 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휴대폰 쓴 지 10년밖에 안 되고요. 2000년에 메가패스 몇 명이었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2000년 1월 기준으로요. 저런 상품도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한국인이 인터넷을 안 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2년 전 2010년에는 스마트폰, 아이폰, 아이패드, 갤럭시 이런 걸 일반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다 2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앞으로 2년 사이에 그 정도 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뭐가 다르냐? 2년 전에 모토로라나 그리고 노키아는 세계 최고 기업이었습니다. 노키아는 애플의 10배가 넘는 기업이었고요. 삼성이 언제 우리 노키아 한번 꺾어보나 꿈이었습니다. 12%를 못 넘었어 삼성이요. 근데요. 스마트폰 변화될 때 삼성에서 임원들은 굉장히 빨리 일찍 올라옵니다. 2월이면 연락이 와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 SDS 김인 사장인데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밥을 먹고 전자부상이랑 얘기하고 쭉 얘기합니다. 앞으로 안드로이드로 갈 겁니다. 안드로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외부에서 의견은 이런 거였습니다. 당시 삼성은 나라의 정책에 화답해가지고 바다라고 하는 것을 2010년 2월 월드 모바일 콘서트 발표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 가전을 아우르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게요. 외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 안 돼요. 마소나 애플도 안 되는 게 그런 겁니다. 당신 소프트웨어 한 적 없잖아요. 하드웨어로 가야 됩니다. 라고 외부에서 얘기했고요. 자, 저 갤럭시 한 대가 100만 원입니다. 1억 대면 100조가 걸린 사업이고요. 작년에 3억대 팔았습니다. 300조가 걸린 사업입니다. 삼성 내부에서 고민이 깊어가죠. 누가 300조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6월에 나온 것은 갤럭시 S가 나옴으로써 삼성이 아신 것처럼 완전 내리막길이었습니다. 6,800까지. 그게 4분기는 1조 4,400억의 통신사 흑자로 선방합니다. 기적적인 선방이었습니다. 사실은요. 만약에 삼성이 모토로라, 노키아처럼 매출이 10분의 1이 된다든지 반토막 난다든지 아니면은 주가가 10분의 1로 빠졌다. 우리나라 경제가 끝장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여기서 이렇게 강의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해외증 시장 다 빠져나가고 환율 5,000원 오르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걸 막은 게 삼성의 임원인데요. 벌써 2, 3년 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가 가진 걸 포기할 줄 아는 임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발빠른 임원. 이런 사람들이 삼성의 임원이죠. 반면 노키아는 자기 가진 거 신발을 못 내려놔서 결국 망했습니다. 삼성에 밀려버렸고요. 모토로라는 1년 만에 매출 46% 감소. 없어졌습니다. 뭐 닌텐도, 소니 뭐 다 몰락했죠. 그게 다 1, 2년 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몰락한 데는 1, 2년 사이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그래서 금방 바뀝니다. 스마트폰 덕분에요. 지금은 누구도 영화평론가의 평을 아무도 안 봅니다. 다 네이버에 있는 영화평을 보게 됐죠. 전문가의 평에서 소비자에 대한 평으로 욕망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기술들을 우리 삶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3, 4년 전만 하더라도 열차에 가시면 500명이 줄 서가지고 구멍을 또각또각 뚫었습니다. 열차 타시려면. 기억나시죠? 네모난 표에다 구멍 뚫은 거요. 지금은 쑥 들어가시죠. 모바일 때문에요. 은행 같은 경우는 99.7%가 스마트폰 뱅킹입니다. 모바일 뱅킹이에요. 금방 바뀝니다. 올해 아시는 것처럼 애니팡 열풍이 일었었는데 그게 올해 7월에 런칭된 게임입니다. 그리고 2달 만에 2천만 명이 하는 게임이 됐고 주가가 4배로 뛰고 드래곤 플라이트라는 것이 8, 9월에 등장해가지고 얼마 전에 좀 하기 시작했는데 그거 5명이 만든 게임인데 불과 그 5명이 한 달에 300에서 500을 벌고 있습니다. 돈이 넘쳐나서 어쩔 줄 몰라요. 과거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변화가 빠릅니다. 지금 만약에 모바일 증권을 갖다가 준비 안 했다 그러면 그 증권사는 아무도 손님이 쓰지 않는 증권사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자세인데요. 하나은행의 한준수 본부장한테 어느 날 2010년 3월의 일입니다. 직원 둘이 옵니다. 본부장님, 아이팟 한 번만 써보세요. 아이팟? 그거 뭐 게임도 되고 음악 듣는다는 그게 아니야 애플 거. 네. 애들 장난하니? 그런 걸 왜 나한테 주니? 가.
보냈습니다. 이 직원들이 또 옵니다. 다음날 본부장님 아이팟 한 번만 써보세요. 이때는 본부장이 화를 내요. 한준수 본부장이. 이 인간들이 회사 돈으로 사고 싶은가 보다. 연구를 핑계 삼아서 지네들이 쓰고 싶으니까 버럭 화를 내고 또 쫓아보냈습니다. 이 직원들이 또 찾아옵니다. 본부장급이면 행장 밑입니다. 본부장님 아이팟 한 번만 써보세요. 세 번째 직원의 요청을 받고 한 본부장이, 직원은 정말 똑똑하고 믿을만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기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느끼고 나서 그래 줘봐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3일 뒤에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전화 기능이 들어간다는 뜻이지 앞으로 스마트폰이. 예, 개발하자. 그렇게 해서 2010년 3월에 하나은행은 행장께 보고를 합니다. 행장님, 우리 하나은행에서 스마트폰 뱅킹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본부장 믿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전격적으로 지원해드릴게요. 굉장히 열린 기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10월에 개발이 완료됩니다. 그때 아이폰이 도입되고, 아신 것처럼 원래 목표는 3만 명의 고객이 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힘듭니다. 신규는 생각도 안 했어요. 은행이 여기서 1000명 빼면 저기서 1000명 빼갑니다. 고객이 안 늘죠. 근데요, 스마트폰 뱅킹을 쓰겠다고 3만 명의 신규 고객이 생겨버립니다. 한두 달 만에요. 그리고 언론 플레이 한 것부터 좀 얘기할 수 없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나은행이 모바일에서는 1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갖게 했다는 거죠, 직원들이요. 근데 똑같은 일이 모 증권사에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상무님, 아이팟 한번 써보세요. 됐어? 이상무님, 이거 모바일, 이거 스마트폰 바뀝니다. 이 사람아, 5천만이 쓰는 휴대폰에서도 아직까지 모바일 증권을 안 하고 있어. 근데 스마트폰 내년에 50만 대, 100만 대? 거기서 무슨 모바일 증권, 거기 무슨 리소스를 우리가 투자나? 우리 그럴 인력 없어. 이상무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데이터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둘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새로운 신기술을 갖다가 아예 거부한 사람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로는 안 맞지만 새로운 신기술을 자꾸 얘기했을 때 한번 써보고서 본인이 판단했다는 거죠. 이 경험의 차이가 이 두 기업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CEO분들인데요,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이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 가장 위험한 게 제가 만난 기업인들, 거의 망한 기업들 보시면요, 그러니까 성공 기업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 데가 망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죠. 내일부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두 기업이 적절히 보여드리는데요, 어떤 기술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대하는 여기 계신 CEO분들의 자세가 사실은 내년도 또 1, 2년 뒤에 변화해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얼마큼 성장시키냐, 그 차이로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강의를 해주실 연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동엽 신부님께서 잊혀진 질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죠? 밀리언셀러 바버존과 무지개 원리 저자이시고 연 600회에 달하는 아주 열찬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 우리 이 시대의 진정한 또 희망 멘토로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차동엽 신부님,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좀 이제 어떻게 됐든 좀 이름이 좀 알려졌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신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는 이제 잊혀진 질문으로 강의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무지개 원리를 읽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한번 손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읽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기는 이제 일단은 이제 무지개 원리로 많이 알려졌죠. 잊혀진 질문은 최근에 책으로 이제 올해 어떻게 됐든 이제 상반기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나온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뵙고 강의를 드리면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침에는 제가 좀 이 컨디션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저는 우리 신부들은 강의를 이제 저녁 때 많이 하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성탄 시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특히 저녁 강의를 많이 하고 리듬이 이제 저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좀 억지로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참, 이 기업인 분들 참 고달프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여서 강의도 듣고 또 어떤 직장에도 이제 가셔야 될 텐데, 이거 참 매일 이렇게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제가 좀 구시렁대면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강의를 듣고 그러실까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요즘에는 하여간 저 리듬이 좀 저녁에 맞춰져 있지만 여러분들 맞춰서 저도 좀 아침에 좀 열심히 이제 왔는데, 이 강의 시간에 좀 제가 덜 졸리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를 좀 넣어주시면은 제가 하여간 열심히 강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주어진 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잊혀진 질문인데요. 우선 이제 이 질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이 인간학이라는 학문이 여러분들 우리 인류에 이제 출현을 한 것이 1920년 독일에서 이제 정식으로 인간학이라는 것이 출현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 학과들이 이제 역사 이래 뭐 요 근래에 생긴 학문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철학의 한 어떤 흐름에서 이제 새롭게 생겨난 것이 이 인간학인데, 인간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은 뭐냐면은 그 질문 자체가 또 그것인데, 인간의 가장 큰 특성이 뭔가,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아주 그 특징이 뭔가, 이것을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자체가 질문이죠. 그런데 이제 답 중에서 질문하는 능력, 이것이 이제 인간에게는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질문하는 능력이라는 거는 뭐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문명이 발달하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철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는 거죠.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미래가 이렇게 가늠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 그 사람이 던지는 질문은 그 사람의 현재 영혼을 반영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도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질문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글을 쓴다 하는 거는 바로 그런 면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그 파악에 좀 도움이 될 거고, 그 인간이라는 것을 결국 우리가 이 주제로 삼는다는 거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는 계기를 이렇게 좀 이제 얻는다 하는 거하고 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오늘은 이 질문이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자기가 던지는 질문은 요즘에 뭐가 이렇게 긴급한 문제일까? 경제인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경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겠죠. 근데 이제 조금 살다가 보면은 실존적인 차원의 이제 물음도 생기겠죠. 내가 이거 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좀 행복해지는 길인가? 뭐 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나이가 좀 한 뭐 60, 70, 80 넘어가면은 내 인생을 어떻게 좀 잘 보람있게 정리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제 질문이라는 것만 한번 놓고 봤습니다. 자, 제가 책을 잊혀진 질문으로 이렇게 이제 일단은 이것이 책으로 나온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올 상반기에 베스트셀러에 이제 아주 크게 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무지개 원리는
사실은 이제 한 150만 부 밀리언셀러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이렇게 활약을 해보니까 조금 스님하고 신부하고 이 활약하는데 좀 정서가 달라요. 정서가. 그래서 이 처음에 제가 이제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이 무지개 원리가 이제 알려진 거는 전적으로 우리 저 기업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알아줘가지고 이제 알려졌는데, 제가 이 야심차게 사실은 이제 책을 처음에 이 처녀 출시할 때는 출시라고 그러나요? 하여간 첫 작품을 이렇게 할 때는 누구든지 뭐 신부고 뭐고 이게 좀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욕심이 있죠.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이 뭐 저는 좀 나름대로 성실하게 썼으니까 이거 좀 많이 읽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딱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저는 이제 자기계발서적으로 내놨는데 서점에서는 아주 극구 종교서적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따졌어요. 이게 왜 자기계발서적인데 왜 종교서적입니까? 그랬더니 거기 하는 말이 신부님이 썼으니까 종교서적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보기로 이 지금 스님들 쓰신 책들은 지금 보니까 대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또 자기계발 쪽으로도 분류가 좀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한국에서 스님들은 교양이고요 신부님들은 종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처음에 이 종교서적 쪽에 이게 꽂혀 있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었는데 하여간 그 모임 성격은 제가 정확하게 이제 저는 구분을 못 합니다. 그런데 2007년 1월 4일 딱 요 비슷한 이제 경제인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제인들 모임에서 제가 이제 무지개 원리를 소개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무지개 원리를 이제 그때 소개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내가 여태까지 읽어온 내 이 기업의 어떤 이 과정을 인터뷰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설명하는 특별한 언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된 거는 아는데 어떻게 해서 잘 됐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막상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지개 원리를 딱 들어보니까 저 방법으로 나를 설명하면은 저건 되겠다. 나는 저 무지개 원리에 있는 거를 그대로 나는 실행했고 결국 저 무지개 원리는 나를 설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하여간 밑에 분들 시켜서 자꾸 구매를 하니까 서점에서 이 구매층이 이 경제인들이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종교 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무지개 원리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보니까 신부들은 하여간 이 활동해가지고 대중에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 속에 있어. 문화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그래서 인정했어요. 맞긴 맞다. 뭐 어렸을 때 우리가 성당 마당으로 소풍 간 적은 없지. 우리 절로 소풍 간 적은 있어도 그래서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습니다만. 근데 이제 하여간 이 잊혀진 질문이라는 거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래 나와서 오히려 제가 보니까 무지개 원리는 책은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은 이제 좋아하시기는 기업인들이 더 좋아하시기는 잊혀진 질문을 더 좋아하시는 걸로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선 잊혀진 질문에 이제 출발선에서 이 계기가 되신 분이 이병철 회장이시고요. 이병철 회장이 1987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87년도에 당신이 아마 인생을 이제 조금 마감해야 되는 그런 그 위기를 느끼신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았나 봐요. 암 초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을 정리하는 물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물음에 답변을 할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과연 이 물음에 답을 해줄 사람은 누군가. 그래서 그냥 답답한 마음에
아마 가톨릭 쪽에 문을 두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톨릭에 문을 두드리면서 이 말하자면은 이 나에게 좋은 신부님 한번 소개해 달라. 그래서 그때 이제 소개가 되신 분이 정희채 신부님이세요. 정희채 신부님은 그때 신학교에 교수로 계셨어요. 지금 몬시뇰로 알려져 계시죠. 그래서 이제 약속이 잡혀 있었답니다.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이제 거의 정희채 몬시뇰이 그때 당시에 그럼 기왕이면 우리 만나가지고 그냥 적당히 대화를 나눌 게 아니고 질문을 미리 보내주면은 내가 그 질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알렸더니 저쪽에서 질문을 이제 작성을 했는데 나중에 이 작성된 경위를 또 저희가 그때 이 책을 쓸 때는 몰랐는데 작성에 참여하신 분이 저한테 연락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이 이렇게 돌아갔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거를 그대로 진술을 해드리면은 처음에 이 어떤 침상에서 그러니까 병상이죠. 병상에서 구술을 해가지고 질문이 40개가 이렇게 그냥 막 머리에서 나왔답니다. 그분 머리에서 이 여러 가지 인생의 질문이 40개가 그냥 나왔대요. 그래서 받아서 적어서 이 질문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그러고 했더니 거기서 몇 개는 겹쳐지니까 요거하고 해서 요 줄이자 그래가지고 24개 질문이 확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24개 질문을 이제 그 필경사 통해서 그때 당시에 필경사한테 그걸 이제 글씨를 쓰게 한 것이 여기 있는 이 글씨체입니다. 이것은 이제 확인된 그분 아주 그 개인 필경사의 글씨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날짜를 이제 잡고 이제 그러면 언제 만날까요? 그러고 이제 있는데 조금만 미뤄달라고 그러더니 이제 이분이 10월인가 11월인가 저는 이제 그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10월인가 11월인가 신문에 딱 난 거예요. 대서특필해 가지고 이병철 회장 뭐 별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난 거예요. 그래서 질문만 오고 답변은 주지 못한 채 끝난 이 말하자면은 이 질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정희채 신부님이 이 질문을 만지작 한 거예요.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이 만지작 한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렇게 허탈하게 질문만 던져놓고 가시나? 그래서 이제 서랍에다가 집어 넣어놨어요. 탁 넣어놓고 가지고 있다가 이분이 정희채 신부님이 마침 서강대학교에 석좌 교수로 이제 발령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이제 모셔졌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식사 중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손병두 지금 손병두 뭐 이제 은퇴하셨죠? 삼성 장학재단 뭐 이사장인가 지금은 그거 하고 계신데 그때 서강대학교 총장하고 이제 계실 때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당신 그 삼성에 있었다며 그러면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내가 그 옛날에 그 질문 하나 받은 거 있는데 그때 내가 몇 년도인데 그때 몇 년도에 그 손 총장은 그때 뭐 하고 있었냐고 이렇게 이제 질문 나누다가 손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가졌어요. 그 질문 좀 보자고. 그래서 결국 이제 질문이 넘어갔어요. 손 총장한테. 손 총장이 읽어보니까 당신이 경제인으로서 던질 수 있는 질문.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어떤 고뇌하는 인간. 지성인 이런 사람들이 던질 수 있는 모든 질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질문인데 이거 그래도 이 답변을 누군가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다가 마침 그 손 총장님이 그때 당시에 제 책도 많이 읽으시고 제 강의도 딴 데 이렇게 몇 군데서 들으시고 해서 아마 이거 차신부가 이거 하면은 답변이 좀 되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시고 저한테 또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답변을 좀 하면은 경제인들한테 내가 이 프린트라도 해가지고 이걸 조금 알려주면 사는데 인생의 오리엔테이션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경제인도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 삶의 목적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요거 조그맣게 간단하게 좀 써주시면 좋겠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조금만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어느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책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저래 생각이 막 이제 결집이 돼가지고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잊혀진 질문 책입니다.
제가 이 24가지 질문을 우선 분석을 해보니까요. 범주가 3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우선은 첫 번째 범주는 인간의 재반 문제가 여기 다 취급이 되고 있어요. 하여간 살면서 부딪히는 모순의 문제, 고통의 문제, 번뇌의 문제 이게 다 있고요. 첫 번째 범주가. 두 번째 범주는 그 질문의 이제 끝자락에서 이 종교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종교 일반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가 그 질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역시 이 기업인이라 모든 거를 시장 조사하듯이 하는구나. 종교도 완전히 시장 조사하듯이 그냥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일단은 시장 조사를 해놓고 품질 조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나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것이 이분의 몸에 배 있어요. 질문한 걸 보니까. 그래서 딱 그 덩어리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가톨릭에 귀의를 하고자 했을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리는 문제들 또 이렇게 좀 가톨릭에 가고는 싶지만 혹시 또 가톨릭이 또 이 말하자면 맞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그 미리 이제 이렇게 점검하는 문제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이 가톨릭 국가인데 99%가 가톨릭 신자들인데 마피아가 왜 이탈리아에서 나왔냐? 천주교가 제대로 됐으면 마피아가 나오지 않을 텐데 왜 마피아가 이탈리아에서 나왔냐? 이런 질문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참 이거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놓고 여기서 이제 잊혀진 질문 제가 답을 시도했는데 이렇습니다. 그 뒤에 있는 천주교와 종교 일반에 대한 그 물음은 사실은 제가 조금만 거기서 이렇게 취급을 했고요. 거의 뭐 뺐고요. 대표성 있는 것만 좀 취급했어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질문들만 좀 취급을 했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이 87년도에 이제 물음을 물으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 종교 입문이나 또는 가톨릭에 대한 어떤 정보가 아직은 우리가 정보 시대로 들어오기 전이라 이 정보들이 좀 제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서 좋은 책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딱 치면요. 지금 그 물음들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들은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제가 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하고 거기서 뭐 서적 나가서 읽으셔도 충분하고 너무나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정리가 잘 돼 있고 오히려 인간의 문제는 답이 이 사람은 이렇게 달고 저 사람은 저렇게 달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제가 좀 이렇게 책임을 지는 답변을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2012년 또는 2013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송구영신 이 강의에 어떤 통해서 2013년을 좀 잘 여러분들이 맞이하시는 계기로 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음, 한 번 태어난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하나 하는 물음입니다. 이 첫 번째 이 물음은 일단은 이 던져지기는 신이 있다면 신이 사랑이라면 왜 고통을 허락하냐?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냐? 하는 물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걸 조금 그냥 이렇게 조금 변형을 좀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답변을 던져봅니다. 요람과 무덤 사이에는 고통이 있었다. 에리히 캐스트너가 한 말인데 우선 이 우리 동양의 사고 방식으로 보면은 우리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다. 다 그 말이죠. 아주 짧은 시지만 참 운치 있고 함축된 시다. 저는 느꼈습니다. 고통만 있었다는 말이죠. 결국에는. 그런데 이 말은 과장일까? 여러분들 하여간 살아보시면서 이 말은 과연 과장인가? 저는 생각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에 아무리 과장법을 많이 써도 용납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고통이라는 주제다. 고통. 그래서 고통은 그때그때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죠. 나의 고통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고통은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조그맣게 고통을 느껴도
내 얼굴에 난 뾰루지가 다른 사람 엉덩이에 난 종기보다 더 아프다. 뭐 하여간 이런 말도 있지요. 요즘에는 이제 2040 세대의 고충을 이야기하죠. 이것 때문에 이번에도 하여간 대선이 출렁출렁이었었는데 2040 세대의 고충이 좀 남다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 8월 달에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서 제가 강의를 또 경제인들이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서울대학교의 송병락 교수가 사회를 봤어요. 사회를 보시면서 저를 이제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하는데 한 10분 소개했어요. 10분. 제가 소개를 10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분 동안 소개를 받았다. 기분이 어떤가 하여간. 그런데 2분 소개하고 8분은 당신이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 중에서 제가 이 인생에 남는 내용이 있어요. 40대의 고충을 그분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제자들 만나봐도 40대 정말 힘들다. 근데 그러면서 제자들 사이에 이제 도는 이야기가 있다. 뭐냐? 한 40대 사람이 절망을 해가지고 자살을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져서 죽으려고 딱 떨어졌는데 나무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나무에 걸려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일컫기를 저런 덜 떨어진 놈 그랬다고 얘기했다.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또 40대가 이제 실직을 해가지고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갔답니다. 그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기다리는데 하여간 딴 사람들 다 나가는데 자기는 제일 끝에 끌려서 제일 끝에 이제 갈 데도 없는데 마침 동물원에서 일할 사람 그러고 왔대요. 그래서 동물원은 나도 할 수 있다. 딴 거는 몰라도 청소밖에 더 하겠나, 먹이밖에 더 주겠나. 그래가지고 갔답니다. 갔는데 당신은 키가 작으니까 이쪽으로 오셔. 그러더니 요거 한번 입어봐. 그러더니 입었더니 원숭이 탈이었대요. 원숭이 전부 다 지퍼를 딱 내리면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하루 종일 원숭이 흉내를 내면 된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여기 얼마 전에 원숭이가 죽어가지고 새 원숭이를 지금 들여와야 되는데 이게 도착하려면은 며칠 걸리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은 오고 원숭이 흉내를 들어가서 내라. 그래서 그냥 쉬워 들어가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주는 거 받아 먹으면 돼.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이제 원숭이 흉내를 내는데 호랑이가 마침 이 사고가 나가지고 울타리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코너로 몰려가지고 이야 이제 참 나 죽네 그러고 호랑이를 어떻게 마주쳐요? 눈을 감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는데 어흥 소리가 들리더니 너는 얼마 받고 일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여간 저는 이 신부들은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신부들은 물론 부지런하고 뭐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신부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고충을 안다고는 하지만 잘 몰라요. 왜 모르냐? 신부들은 이 철밥통이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들 안전빵인 직업이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그러니까 생계보장 다 돼 있고 노후보장 다 돼 있고 처자식 없어가지고 괜히 고생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그래도 그냥 힘든가 보다지 이게 피부로 와 닿지를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얘기가 피부로 와 닿는 거예요. 이제 방금 얘기한.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힘들긴 힘들구나. 근데 저한테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물어요. 신부님 2040 세대의 고충을 아세요? 네, 조금 알기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2040 세대만 힘든 게 아니고요. 50, 60, 70, 80 같이 힘듭니다. 근데 2040은 신음소리가 적고 50, 60, 70, 80은 신음소리가 그러니까 50, 60, 70, 80은 신음소리가 적고 2040이 신음소리가 클 따름이죠. 차이는 뭐냐? 50, 60, 70, 80은 태어날 때 험하게 태어나서 아주 악조건에서 자라가지고 웬만한 시련, 웬만한 역경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견디는데 2040은 조금 쉬운 시절에 태어나서 온실에서 자라가지고 오래간만에 역경이 닥치니까 이게 죽는 줄 알고 그냥 이건 죽는 소리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문제는 내공과 면역력의 차이에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040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내공과 면역력을 조금만 더 갖춰주면 이것은 이 좀 그들이 앞으로 닥칠 이 험한 이 미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여건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 포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그 뭐 하여간 좀 과문하지만 이 어떤 그 세계적인 석학이 얘기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러 하여간 이 세대 이 구간 어떤 한 시대 구간에서 하여간 세계 경제는 절정기를 지났다. 그래서 지금 하강 국면이다. 그런 얘기도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어로에서 또 새로운 절정기를 올라가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어떤 시대를 딱 설정을 했을 때 지금 하강 국면인 거는 틀림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2040 세대 미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개인이 상황 좋아지기를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내공을 키워라, 면역력을 키워라.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여간 뭐 그렇고요. 고통이 왜 고통스럽냐? 역기능 때문에 그렇죠. 하여간 고통이 고통스러운 건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뭐 전부 다 살다가 보니까 3차원 공간에서 부대끼면서 생명의 몸살을 겪고 있는 것이 고통이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근데 고통은 이제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통도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보호의 기능도 있다. 신체적으로 고통이 있으니까 질병이라는 현상을 막아낼 수 있다. 만약에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고통을 모르는 채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경보 시스템이니까 더 빨리 죽고 더 빨리 허물어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가 없고 뭐 그런 것들 다 알고 계시고 단련의 기능. 고통이라는 거는 육체적으로도 단련을 주고 사람을 어떻게 됐든 올림픽이니 뭐니 강건하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성장의 계기로서 고통이라는 거는 위대한 문명의 계기가 된다. 하여간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마다 인류는 문명적으로 도약을 했다.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최인호 씨가 얘기한 문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그 이름 다 그냥 다 여기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 고흐, 이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부 다 이 보통을 능가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걸작 내지는 명작 또는 위대한 사상을 우리에게 가져다가 준 이렇게 창조하신 그런 인물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엄청난 고통의 골짜기에서 결국 이것을 만들어냈다. 누구든지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거는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 궁극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어떤 그 우리들의 그 부르짖음을 촉발시키죠. 그 책임자에게 나의 고통을 묻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고 우주의 포괄자, 우리 야스퍼스가 표현하는 포괄자죠. 포괄자, 최종적인 포괄자에게 결재권자에게 묻죠. 그래서 결국 인간을 절대적인 분과 연결을 시켜주는 또 계기가 되는 것이 고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찾아보면 좀 긍정적인 의미들이 지금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만의 문제로 고통을 겪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김용택 씨가 얘기한 거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내 가슴은 늘 세상의 아픔으로 멍들어야 한다. 멍이 꽃이 될 리가 없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으로 나는 늘 세상의 고통 속에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나의 가슴은 세상의 아픔으로 늘 시퍼렇게 멍들어야 된다. 그 푸르른 멍은 살아있음에 살아감에 존재가치의 증거가 아니더냐.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런 고통을 지금 겪으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고통에 동참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내 문제로 치면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내 문제로 치면은 나는 안전한 지금 이미 삶의 조건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만 안전하다고 해서 내가 잠을 두 발을 뻗고 잔다면 이 세상의 고통과 무관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고통이 내 가슴을 멍들게 하는, 그래서 내 가슴이 더 많이 멍들수록 세상의 고통으로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보면 연대적인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붙여줄 수가 있겠죠. 하여간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김수환 추기경 저한테는 최고의 어르신이었죠. 그분은 30년 불면증 환자였다는 것을 나중에 그분 서적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의아심을 가졌어요. 이분이 왜 불면증에 걸리나? 종교 지도자가 불면증에 걸리면 그러면 멀쩡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편안하게 잘 주무셔야지. 하느님을 믿고 주무셔야지 왜 그러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그 차원이 아니고 이분이 사실은 이제 똑같은 해인데 1987년도에 이 불면증이 시작이 됐어요. 시발이 된 거는 명동 사건이었어요. 명동 그때 60만세, 60 항쟁이죠. 만세가 아니라 60 항쟁이 있었고 6.29가 있었고 그 사이에 학생들이 명동을 점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두환 정권이 이 강제 연행을 이제 통보를 하고 학생들을 이제 연행하려고 했을 때 이들을 막아내려고 나를 밟고 가라 유명한 말을 한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말만 한 게 아니고 이거 막느라고 신부들 내세워 가지고 보초 세우면서 상황 보고 들으면서 3일 동안 밤을 지새웠답니다. 한밤도 못 주무시고 그때 어떻게 됐든 수면 시스템이 고장 났어요. 그 이후에 고장이 났어요. 약간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이후에 잠이 이게 이제 리듬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세상에서 골치 아픈 문제는 다 답지하는 거예요. 억울한 문제는 편지로 다 와요. 근데 이분은 제가 알고 있는 이분은 어떤 사안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다 답신을 보내는 것이 이분의 신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강의를 했더니 나는 교사인데 추기경님께 5번 편지를 썼는데 5번 다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골치 아픈 민원, 억울한 일들을 이분이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그거 매일 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잠을 못 주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제가 나중에는 이게 고개를 수긍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아픔으로 내 가슴이 멍든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고요. 우리 두 번째, 사는 게 고달플 때 생의 모멘텀을 어디서 구해야 되나요? 하는 대목인데,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이제 이 시대에 글로벌 우리 2013년 내다보면서 조금 우리에게도 조금 연관이 되는 물음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여기 지금 인용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 강의는 이렇게 이제 주로 이 인용구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제가 물론 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 말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도 여기 다 학자입니다만은 학자분들이십니다만은 학자적인 양심이 있어서 제가 그래도 하는 말을 먼저 누군가가 더 멋있게 해놨으면 그래서 굳이 내가 내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앞에서 해놓은 분들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인용을 하더라도 저는 원칙을 세웠어요. 원칙이 뭐냐면 그냥 아무 말이라고 인용을 하지는 않는다. 첫째, 아주 검증받은 철학자의 이야기만 나는 인용하겠다. 그냥 철학자들의 말이 인용을 해보면 건더기가 있어요. 두고두고 음미해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실망감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전의 저자들은 인용할 가치가 있어요. 역시 고전의 저자들은 고뇌를 깊이 했어요. 그래서 인간 문제는 고전의 저자들은 제가 인용을 하고, 세 번째 인용을 하는 거는 위대한 인물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실제 자기 삶으로 어떤 그 이야기의 유효성을 검증해 준 분들 이야기만 제가 세 가지 차원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니코스 카잔차키스 현실의 모순, 부조리하고 이렇게 저항하는 글을 쓴 분인데 마지막 글입니다. 그 저항하는 글 가운데에 이분이 마지막 그냥 저항하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 궁여지책으로 탈출구로 쓴 이 글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글이에요. 현실은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이런 얘기죠. 현실을 바꾸려고 했지만 현실이 안 바뀐다는 거야. 그분은 바뀌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현실이 안 바뀌면은 현실을 보는 눈을 바꿔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해결책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 구절은 저도 많이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간단하지만 이미 하고 계신 것이고 하고 계신 것을 더 명료하게 지금 표현했기 때문에 기억하셔도 좋을 글입니다. 루즈벨트 32대 대통령이 대공황 절정에서 국민을 향해 던졌던 희망 메시지인데 아주 계속 이걸 반복해서 주입을 시켰어요. 대공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시죠. 뭐 그때 굶어 죽어서 나가는 사람, 얼어 죽어서 나가는 사람 많았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금융위기에서는 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딱 메시지 하나 그냥 일관되게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당시에 이 전파했습니다. 뭐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이 말도 중요해요.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이 미국의 문제는 미국에서 해결합시다. 유럽에서 답이 올 걸 기대하지 맙시다.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각각 대한민국의 문제 대한민국 안에서 여기서 지금 해결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여 우리가 가진 거는 뭔지 다시 한번 하나씩 목록을 작성해 봅시다.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기술력, 그 다음에 정신력,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뭐 여러 가지 저는 뭐 종교인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힘,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기도라는 것도 우리 답 중에서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 말을 우리가 하여간 잘 기억하시면 지금 여기서 뭐 딴 데서 지금 때를 기다릴 것도 아니고 이 근처에 있는 걸 이용해서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그런 거죠. 이거를 잘한 사람이 맥가이버죠. 맥가이버. 여러분들 뭐 맥가이버는 뭐예요? 현장에서 답을 찾아낸 사람입니까? 있는 거 잘 활용해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무지개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무지개 원리가 뭐길래 아마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무지개 원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이 뿌리는 유대인에서 제가 찾았어요. 유대인 연구하다가 유대인에서 찾았어요. 유대인이 왜 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지금 이 현실에서 전 세계의 최고의 민족으로 이 자리매김이 됐는가 하는 거를 제가 보게 됐고 그것을 이제 뼈대로 삼아 가지고 결국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개발은 이 인간의 구조하고 연결시켜서 자기 개발을 시키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것이다. 인간학을 하다가 보면은 인간은 크게 보면은 일단은 육신과 영혼의 하여간 기묘한 혼합체, 합일체다. 인간은 육신성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인간은 영혼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본이고요. 그러면 인간의 이 영혼성의 특성이 뭐냐? 그랬을 때는 지정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정의. 여러분들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학문이 바뀌어도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변함이 없는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의 아주 구성 요소입니다. 인간은 지성 능력이 있고 정서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이미 이 철학에 말하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 발상지죠. 하여간 서양 철학의 발상지 그리스 고대 철학자들이 이미 답을 다 내놨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성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 결국에는 진리다. 진리. 그 다음에 정서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 아름다움이다. 의지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 결국에는 선이다. 그래서 진, 미, 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세 가지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진, 미, 선입니다. 이건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가운데 가장 끝까지 남는 가치는 진리, 아름다움, 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인간 구조하고 맞춘 거예요. 인간 구조하고. 그래서 뭐 순서는 나중에 진선미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하려면은 우리가
지의정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짝이 딱 맞습니다. 의지가 선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서 제가 이제 결국에는 지성, 감성, 의지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럼 지성이 발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성 발휘되려면 우리가 생각 중에서 쓸모없는 생각 버리고 쓸모있는 생각 남기면 긍정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또 지혜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감성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직관력, 창조력의 어떤 말하자면은 그 영역이니까 거기서는 꿈, 그 다음에 이 신념, 그 다음에 이제 의지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표출을 해야 되니까 하나는 나의 의지를 표출하는 방법이 하나는 말, 하나는 행동. 그래서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이것이 그냥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가야 되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거듭거듭 간다라는 구조로 이것을 그래서 무지개 원리고요. 뭐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이 무지개 원리가 왜 가치가 있냐 하면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이 스타 플레이어들을 우리 뭐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 스타 플레이어들을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도록 스카우트 해가지고 불패의 말하자면 팀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무지개 원리의 가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뭐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일하다가 보면은 제일 자르고 싶은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일 거예요. 같이 일하다가 회의하다가 다 된다 하는데 제일 그 중에서 일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 딴지거 하는 사람. 맞죠? 여러분들 아마 고개 끄덕끄덕거리시고 그러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도 같이 일하다가 보면 자꾸 딴지거 하는 사람, 저거 언제 자를까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가.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긍정적인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긍정을 이렇게만 얘기해 버리면은 그냥 우리 잘 모르죠. 근데 제가 고수를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분이 긍정의 최고의 역사 일의 최고의 고수입니다. 누구냐?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적으로도 대단한 이 업적을 남기셨지만은 이 인생의 지혜에서도 정말 공감 가는 그런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종교인이니까 저에게 넘버원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이제 하여간 첫 자리예요. 저에게는 무조건 첫 자리인데 이 두 번째 자리를 어느 선생님을 모실까? 역사 일에 존재한 분 가운데. 근데 거기서 경합자가 나타났어요. 공자님하고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경합을 합니다. 제가 보면은 역시 공자님은 공자님이에요. 공자님이 꼰대가 아니에요. 보니까 아주 혁신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어떻게 이 인간을 꿰뚫고 이렇게 깊이 있고 이렇게 통찰력이 있는 이렇게 기가 막힌 지혜를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그 옛날에. 그래가지고 참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소크라테스로 기울었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 공자님은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다 알아듣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조금 하신 분한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소크라테스 이해하기가 좀 저한테는 수월합니다.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이제 실천적으로 보여줬어요. 당신의 이 긍정적인 정신을. 그래서 부인이 이제 악처였지만 악처하고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옆집에 있는 사람이 왔어요. 희한하니까 당신 참 부인 그 성질이 고약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한 말이 이 사람아, 원래 말이야 말을 타는 기수는 난폭한 말만 골라서 타면서 연습하는 법이네. 내가 말이야 대철학자가 되려고 일부러 난폭한 여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지. 그래도 명색이 대철학자 그러면은 이런 마누라하고 살면서도 행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부인이 아침부터 퍼부었어요. 저녁 때까지. 근데 이걸 소크라테스가 저녁이 됐는데 웬만하면 여기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파김치가 됐을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근데 입 끄떡 없었어요. 누가 나 자빠졌냐? 옆집 아저씨가 나 자빠졌어요. 그 아저씨가.
왔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오늘 당신 집에 뭔 일 있지? 그래서 뭔 일? 그냥 우리 부인이 조금 소란을 떨었지. 내가 하여간 나도 하여간 그 소리 듣고 오늘 아무 일도 못했어. 워낙 목소리가 커가지고 우리 집까지 날라와서 내가 신경 쓰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왜 왔냐? 그 소리들은 당신 위로해 주러 왔어. 그랬더니 이 사람 물레방아 소리도 자꾸 들어봐. 들을만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거 내 얘기 오늘 얘기한 게 물레방아 소리야? 그게 설거지 중이었어요. 설거지 중인데 그러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시계를 보고 있어요. 제가 강의 몇 시까지죠? 네? 9시까지입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제가 부지런히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설거지 하던 물을 끼얹었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가 그렇지. 천둥이 치고 나면은 비가 오는 법이지. 그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왜 이런 말을 하고 살았나? 결혼하고 딱 일주일 살아보니까 이제 결론이 내렸습니다. 내가 제명에 못 산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그러고 이제 했고, 여러분, 아주 긍정적인 생각으로 중무장에서 막아내자. 결국 긍정적인 생각으로 중무장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사실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거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생각을 깊이 했어요. 행복이 뭐냐? 행복이 뭐냐? 행복은 자족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행복은 뭐냐? 한마디로 자족이다. 내가 만족하면 행복이다. 절대 누가 나한테 행복을 채워줄 수가 없다. 그냥 내가 마음을 조절해서 내가 행복하자. 그래서 그 아스케시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제 나온 거예요. 훈련, 연습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절해서 내가 행복하자. 이런 것을 깨달은 분인데 이분이 경지가 대단합니다. 젊은이들, 제자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제 소크라테스 주변으로 몰리니까 권력자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젊은이들 선동해서 나라 뒤집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결국 감옥에다 넣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죄도 없이 선동죄로, 청년 선동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젊은이들이, 제자들이 면회를 갔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편안하게 유유자적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은 불만이었어요. 가가지고 아니 선생님 무슨 잘못을 졌다고 여기 들어와고 선생님을 잡아놓은 놈들은 얼마나 나쁘고 근데 선생님은 이게 뭡니까 이게 울분도 없고 선생님은 벨도 없으십니까? 왜 여기 들어와서 그렇게 좋은 얼굴로 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은 내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불만이라는 말이냐? 그러면 내가 죄 없이 여기 들어와서 행복한 게, 사는 게 이렇게 불만이라면, 그러면 너희는 내가 지금 나가가지고 죄 짓고 들어와서 다시 살면은, 그러면 속이 풀리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생각이 얼마나 이 말하자면은 고수인가 하는 거 여러분이 금세 아실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이고요. 지혜의 씨앗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강의에 제 포커스가 여기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뭐 딴 거는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지혜의 문제인데 하여간 이번에 대선에서 우리는 확인했어요. 뭘 확인했냐? 대한민국은 수평적인 집단지성은 세계에서 추종을 불허한다. 그래서 수평적이라는 말을 제가 써요. SNS를 통해 가지고 이 수평으로 옮아가는 거는 이건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근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약점이 뭐냐? 수직적인 집단지성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계층마다 집단지성들이 갈려요. 따로따로 놀아요. 층위를 형성해가지고 요 지성은 집단지성이 여기서 놀고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여기서 놀고 여기서 놀고 그래서 숙제다. 그래서 미래 포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시면 이 수직적인 집단지성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궁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노벨상 여러분들 또 우리가 그 국물만 이렇게 마셨잖아요. 김치국물만 마셨잖아요. 저는 이유를 알아요. 어제 제가 조카가 왔어요. 지금 미국에 유학 가는데 제 조카가 미국에서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교수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런 가설을 가지고 있는데 너 내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너 얘기해봐.
다 맞아요. 뭐냐?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타는 비밀이 있다고요. 이게 뭐냐? 수직적인 집단지성이 이미 혈통으로, 집에서 가문으로 이미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어요. 이 3200년 전에 깨달은 이 모세가 깨달은 지혜를 지금 유대인 젊은이가 그대로 자기 지혜로 배워서 대물림하고 있어요. 유전인자로. 그 이후에 솔로몬의 지혜 전부 다 해가지고 탈무드로 해가지고 엄마 모계 교육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스토리텔링으로 해가지고 핵심적인 이야기는 전부 다 대물림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어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맨 땅에서 출발하고 걔네들은 이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출발하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학문 분야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유대인의 비밀입니다. 유대인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얘기 아버지가 안 듣고 아버지 얘기 자식이 안 듣고 손자가 안 듣고 다 대물림되어 있어요. 이게 끊겨 있어요. 집집마다 다 끊겨 있어요. 이게 저는 제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노벨상을 여러분 일본도 노벨상을 19명이나 배출했잖아요. 한국이 일본보다 밀리지 않는데 왜 일본은 노벨상이 나오고 우리는 노벨상이 안 나오나? 저는 이 학풍에서 일본은 제가 가설이에요. 검증을 안 했는데 거의 맞을 거예요. 저는 일본에는 이 학풍에도 도제적인 학풍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일본 사람들의 기질상. 도제적인 학풍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스승이 고민했던 거를 딱 찍어가지고 제자 하나 찍어서 제자 하나를 찍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내 거를 다 대물림할 놈을 하나를 찍어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물러날 쯤에는 주고 자기가 물러난다. 그럼 스승이 여태까지 연구한 히스토리, 그 히스토리를 물려받은 제자는 거기서 출발하니까 한국에서 젊은 학자가 출발하는 지점보다는 훨씬 앞서서 출발하는. 그러니까 40대에 노벨상이 나온다. 그건 제 가설인데 거의 보나마나 틀림없습니다. 제가 일본 가가지고 몇 번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저한테는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학풍에는 그런 게 있을까? 교수가 다 연구해가지고 비장의 카드를 과연 마지막에 이 수제자한테 딱 주고 학계를 떠날까?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수직적인 집단지성에 복구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꿈 품어라 성취 믿어라 말 다스려라 습관 길들여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짐작이 가능하시고 무지개 원리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새로 증보가 개정 증보가 나왔거든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정리하고 싶었는데 그 정리가 잘 돼 있을 거예요. 정리가. 그건 이제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래도 오리엔테이션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신이 있다면 대체 어디에 숨어 있나? 여러분 이제 신의 문제 아니에요. 인간이 한계에 부딪히면은 희망이 결국 신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선 칼 힐티가 말했습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신의 본질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은 신이 아니며 신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고해성사 들어가서 고해를 주는데 30년 동안 하느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어떤 분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제가 요새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다 이렇게 아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 형제님 그 성당 다니신 지 몇 년 돼요? 한 30년 되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느님 존재를 의심한 거는 죄가 아니고요. 손해예요. 손해. 형제님 30년 동안 돈 낼 거 다 내셨죠? 다 냈대요. 그러면은 본전을 언제 찾으세요? 30년을 냈는데 지금까지도 거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거래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신의 존재는 여기 계신 분들 여기 뭐 종교 없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뭐 있거나 말거나 이제 이렇게 상관은 없는데 만일 여기 불이 이제 꺼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불이 꺼져 있어요. 지금 여기 불이 다 꺼져 있고 여기에 이 전기에 대해서 이 전등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전혀 개념이 없는 여러분, 저기 저 브라질 인디언족을 여길 지금 한국을 데리고 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 입구에서 스위치 앞에 딱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이걸 누르면 전기라는 게 흐릅니다. 전기라는 것이 흐르면 이 전기가 빛의 에너지로 바뀌어서 여기 태양처럼 빛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반발을 하고 일어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전기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여태까지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 해괴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를 뭐 우습게 하지 말고 우리를 현혹시키지 말라. 나는 그 전기도 모르고 빛도 모르니까 안 누르겠다. 그러고 지성이는 그 중에서 거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결국 누가 스위치를 누르냐 하면 나는 전기도 모르고 빛도 모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눌러보지 뭐 내가 꼭 다 알아야지 누르나 그러고 누릅니다. 그래서 결국에 빛을 체험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냥 나도 모르겠다 그냥 눌러보자 누르는 사람이 빛을 체험합니다. 이 신을 체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나는 하여간 기도하겠다. 내가 확신이 든 다음에 기도하겠다 하는 분은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죽을 때까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죽을 때까지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해보려니까 해보자 그러고 기도하시는 분은 걸려들면은 만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직도 회의론에 빠져가지고 나는 모르겠다 계신지 안 계신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나는 거래를 안 한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일단은 거래를 한번 해보시면 계시면 응답이 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안 계시면 안 오면 그만이고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하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형제님 그렇게 의심이 가시면 저를 봐서라도 믿어주세요. 제가요 멀쩡한 총각이 장가 안 가고 지금 이러고 있으면 신이 없으면 이러고 있겠어요? 나도 다 계산하고 나도 다 따져보고 확인 다 하고 그러고 신부가 된 거지 저는 무턱대고 신부가 됐겠어요? 저를 봐서라도 믿어주세요. 제가 그랬는데 자 개미와 코끼리 이야기죠. 개미가 코끼리를 다 체험하지만 부분적으로만 체험합니다. 결국에 코끼리를 인식하지 못해요. 개미는 코끼리를 그려내지를 못해요. 이것이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냐. 인간은 부분적으로는 신을 체험하지만 그 신을 전부 다 통합해서 그릴 수가 없다 하는 얘기고요. 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신 자꾸 나타나라고 여러분들 신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막 부르짖지 말라. 너무 신이 우리에게 가까이 나타나도 우리가 골치 아픕니다. 우리가 여기.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오소서 임하소서 그러고 너무 기도하시면 여러분 집에 그래 내가 네가 오라 그러니까 니네 집에 머물겠다. 그래서 딴 데 안 가시고 계속 그 집에만 머무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옆집에도 좀 가주세요 그러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계신 듯이 안 계신 듯이 계셔주시는 것이 신의 배려다. 배려. 그것이 우리가 편하니까 우리가 자유를 구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희한이 열리면 다 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놓고요. 그 다음에 더 깊이 보고 멀리 보고 높이 보면 발견하게 돼요. 결국 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의 가능성에 눈뜨게 되고 인간의 어떤 그 위대함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신의 언저리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의 종말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도 그래도 이렇게 연세 드시면서 이 종말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이렇게 멋있게 종말을 기대하는 분도 계시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서정주 씨가 단편을 썼는데 좀 참 공감했어요. 이분이 아마 이제 마지막에 혼자 되셔가지고 밤에 쓴 시 같아요. 단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람뿐이더라.
밤하고 소리하고 나 혼자뿐이더라. 밤하고 소리하고 나 혼자뿐이더라. 여러분들 공감 가세요? 저는 공감이 갑니다. 밤하고 소리하고 나 혼자뿐이더라. 걸어가자 걸어가보자 좋게 푸른 하늘 속에 내 피는 익는가. 그 노구에 아직도 이분은 기계 어린 말씀을 하십니다. 걸어가자. 그래 걸어가보자 좋게 푸른 하늘 속에 내 피는 익는가. 피, 생명의 피. 그래서 능금같이 익는가. 능금같이 익어서는 떨어지는가. 오, 그 아름다운 날을. 참, 이 마지막 날은 능금같이 익어서 떨어지는 이제 결실의 순간으로 지금 이분은 비유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날은 내일인가, 모레인가, 내 명년인가. 그러면서 시를 썼는데 그게 지구의 종말보다 더 중요한 종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21일, 오늘이 21일이네요. 유명한, 그죠? 그래서 오늘 다 넘어갔습니다. 시간에 대한 관점이죠. 시간에 대한 관점인데 우리 저 프로스트가 당신 얼마나 그렇게 다작을 하시고 훌륭한 작품을 쓰시는데 어떻게 그런 작품을 쓰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도둑처럼 시간을 훔쳤습니다. 식사 시간도 훔쳐오고 잠자는 시간도 훔쳐오고 사람들과 잡담하는 시간도 훔쳤죠. 훔쳐온 시간을 용감하게 쥐어잡고 시를 썼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시간을 훔치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야, 뭘 이렇게 새벽에 뭔 일이 났다고 새벽에 모여서 강의들을 들으시고 그러시나. 그래서 괜히 나까지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가 가요. 거북이는 120년 살고 가요. 하루살이는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갔을까요? 뭐 이래, 뭐 인생이 이래, 뭐 이렇게 그냥 하루 싹 지나가냐, 그렇게 됐을까요? 하루살이도 지겨웠던 순간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안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그거 한번 염두에 두시면, 거북이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지났을까요? 하여간, 시간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를 꼭 어떻게 보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1년도에 황순원 씨가 17살 때 썼다는 시입니다. 31년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저기 미국에서 독립자금 모아가지고 중국에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 다 설득해서 임시정부 만들어서 활약하고 계실 때 말하자면 일본에 의해서 체포된 해입니다. 그리고 32년에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순국하셨죠. 그렇게 됐는데 바로 그 해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본이 말하자면은 뭐 세계 정복, 아시아 정복 다 위에서 혈안이 돼 있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황순원이 17살의 나이로 17살이면 고3, 고2, 고3이네요. 그때 이제 이런 시를 씁니다. 꿈, 어젯밤 나의 꿈, 이상한 꿈을 꾸었노라. 세계를 짓밟아 문지른 후 생명의 꽃을 가득 심으고 그 속에서 마음껏 노래를 불렀노라. 언제든 잊지 못할 이 꿈은 깨어 흩어진 이내 머리에도 굳게 박혔노라. 다른 모든 것은 세파에서 치워도 나의 동경의 꿈만이 존재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를 그냥 저는 이 황순원 소나기 마을에 가서 책을 통해서 만난 게 아니라 소나기 마을 현장에서 주웠어요. 저는 주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게 확 뛰면서 이거 금덩어리다. 그러고 저는 주워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지금 31년을 제가 굳이 밝혔습니다. 80년 전에 이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분은 여기서 얘기한 세계를 짓밟아 문지른 후는 저항시입니다. 저항시. 일본은 세계를 무력으로 짓밟아 문지르는데 이분이 쓴 세계를 짓밟아 문지른다라는 거는 저기 밑에 노래를 부르고 생명의 꽃을 가득 심고 이 말은 결국에는 문화적으로 하겠다.
그 일본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죠. 이게 무력 침략에 대한 저항, 대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이 소년의 마스터 플랜이었어요. 나중에 이분은 철저하게 이 약속을 자기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계를 짓밟아 문지르려고 일본 유학을 갔어요. 일본 유학을 가서 결국 세계를 겨냥해서 영문학을 공부했어요. 영문학을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서 이제 어느 정도 도구를 마련했으니까 콘텐츠를 구축하기 시작해요. 그 콘텐츠가 뭐냐? 국문학이에요. 이분은 죽을 때까지 국문학자로 결국에는 교수직을 하시고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결국 이 시가 당신의 설계도였던 거예요. 그러고 이제 80년이 지났어요. 요즘에 우리 한류 얘기하죠. 한류 얘기하죠. 그리고 싸이가 말 타고 세계를 오래 짓밟아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마음껏 노래를 지금 불러놓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이 위대한 꿈을 꾸니까 옆에 이렇게 퍼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퍼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퍼져가지고 이것은 예언이고 꿈이고 그런데 결국 한류가 형성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이 한류가 이제 단지 연예적인 한류가 아니라 문화 한류, 어떤 철학 한류, 사상의 한류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요즘에 사람들 안에서 말하자면은 과제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결국 그날 갈 때 거기 그 촌장의 귀뜸을 받고 여기 황순원 묘지에 썰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철쭉 두 그루를 큰 거를 두 개를 사가지고 이제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철쭉을 심어드리고 방명록에다가 저 시가 탐이 나가지고 선생님의 꿈 제가 사겠습니다. 철쭉 두 그루 여기 값 지불합니다. 그러고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는 제 거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무료로 나눠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시고요.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요 대목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학생이 질문했어요. 요새 꿈 갔는데 꿈이 자꾸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그 꿈 제가 저 확신컨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시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배운 역사는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기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꿈에는. 그러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버텨야 됩니다. 제가 5년 동안 버티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버티기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합니다. 내가 버티기가 이렇게 유행이 될 줄 알았으면은 이거 등록해 놓은 건데 이거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좋은 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귀한 시간에 참 이 부족한 강의 들으시려고 여러분들 오셨고 경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차동엽 신부님 잊혀진 질문에 대한 열띤 강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감사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